예, 시장에 대해서 좀 흉흉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바이오나 그리고 양돈업계 얘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금융업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상승미소 이명록 경제 칼럼니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리 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네. 근데 참 오랜만에 저도 학교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던 레포금리나 리보금리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이 부분을 좀 짚어야 지금 특히 이제 해외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망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포금리부터 한번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금리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은행 간에 가령 금융기관 간에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는 계약서 쓰고 예. 어음을 준다거나 당좌수표를 제시하는데 금융기관끼리는 그 신용도를 기반으로 해서 전화 한 통화로 빌리고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는 콜금리라고 하고요. 이 금리를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제 리보금리가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금융기관이 아닌 콜금리에 그 참여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헤지펀드나 MMF 펀드들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국채를 주로 많이 다루는데 국채를 많이 미국 국채를 얘기합니다. 많이 사는데 갑자기 하루 이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은 갖고 있는 국채를 팔면 현금화할 수 있는데 파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돈을 빌리는 거, 레포를 이제 구매하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이제 MMF가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금을 그 MMF가 대출을 할 수는 없거든요. 대신 이제 우리 증권시장에서 대주를 하는 것처럼 네. 주식을 연기금에서 빌려주고 하면서 이자를 받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채권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기관들이 이제 해외 중앙은행들, 해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외환보유고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게 그렇게 나쁜 거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MMF나 채권 투자자들 이들이 채권, 미국 국채를 담보로 돈을 단기적으로 빌리고 예. 주고 하는 그 거래를 레포 거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도 워낙 초단기 거래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오버나이트 시장에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전화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게 오버나이트에서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이게 왜 이런 거냐 그리고 네. 이런 적이 있었나 찾아봤더니 이게 금융위기 직전에 그렇죠. 좀 이런 일이 있다 보니 네. 금융위기의 전조 현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건데 네. 레포 금리를 그러니까 오늘 갖고 오신 이유를 제가 잠깐은 네. 말을 했습니다마는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제 금융위기 먼저 차트를 보시면 레포 금리 지난 30년 추이를 먼저 보시면서 제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루짜리 금리는 결국 유동성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즉 이 금리가 지난 금융위기 때도 저렇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앞서서는 2000년 초 나스닥 버블이 붕괴됐을 때도 올랐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이 레포 금리의 금리 추이는 항상 기준금리와 거의 변동 없이 그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데 예. 기준금리를 넘어서 금리가 올랐고 이번에 2주 전에 금리가 급등했을 때는 앞에 금융위기 때보다 그다음에 그 앞선 나스닥 버블 때보다 더 많은 금리가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 10%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당시 기준금리가 2.25%라는 걸 감안하면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금리가 많이 오르는 것은 결국은 돈을 가진 사람보다는 빌려고 한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리려고 한 사람이 많은 것은 결국 시중에 돈이 귀해진 거고 네. 귀해졌다는 얘기는 이거 위기가 항상 돈이 귀해지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경험 때문에 사실 그 시장 참여들이 겁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했을 때 나오는 걱정거리가 두 가지죠. 신용 경색에 대한 그렇죠. 문제점이 나올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시장을 연준이 컨트롤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양적 완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다만 이건 레포 금리니까 그렇죠. 그 더 기준이 되는 리보 금리 같은 경우에 흐름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제 과거의 금융위기 때 보면 레포 금리가 급등을 했을 때 네. 따라가는 금리들도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TED 스프레드와 리보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TED 스프레드는 뭐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와 리보 금리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 때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 더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벌어지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TD 스프레드를 보면 그냥 별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3개월 리보 금리를 봐도 뭐 기준금리 그 안에서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레포 금리의 급등 상황은 과거와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의 그 경제 위기, 금융위기 때는 크레딧 크런치라고 하죠. 영어로 보면 이제 신용 경색이라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나 은행도 돈을 못 빌려줘. 네. 그다음에 담보금모 필요 없이 현금이 최고야라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리보 금리나 TD 스프레드를 보면 금융기관 거래는 큰 문제 없이 돌아가지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기관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부분, 즉 돈이 귀해진 건 사실이지만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리퀴디티라고 이제 유동성 경색 부분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레포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떤 신용 경색 측면이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안전하게 갖고 있으려는 순간적으로 뭐 그런 걸로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좀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레포 거래의 핵심은 결국은 채권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그다음에 그 국채를 담보할 수 있는 시중의 유동성이 얼마냐에 그 달려 있는데 예. 결국은 지금 미국 정부가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시중 유동성 자금이 결국 은행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먼저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레포 구매자, 즉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굳이 팔지 않고 담보로 돈을 자꾸 빌리려고 하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먼저 보유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채권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즉 레버리지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수익성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최근 보면 전 세계 국채의 3분의 1이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네. 심지어 몇 년 전에 PIIGS라는 피그스, 돼지라고 하는 스페인조차도 현재 5년 만기 국채까지 마이너스 상황인데 사실 미국 국채가 시장에 나오면 바로 팔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팔지 않고 그냥 돈을 더 빌린다는 얘기는 레버리지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이제 보유 현금, 즉 내가 채권 투자를 하는 기관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투자에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그렇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레포 금리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해석할 때 보면 금융시장이 현재의 주식이나 채권 투자하는 부분이 더 긍정적이다. 앞으로 수익을 더 유지할 수 있다 판단하기도 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그 전에 위기였을 때 이 금리가 문제가 됐던 거냐면 아무도 이 국채를 살려고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인데 지금은 수요 자체, 국채 수요 자체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왜 레포 구매자는 그 10%까지 금리를 부담하면서도 갚지 않느냐? 네.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갚지 않는 거냐, 못하는 거냐, 이걸 싸움인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갚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갚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안 갚느냐? 결국은 최근에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했지만 향후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예. 채권을 굳이 담보를 팔아서 돈을 갚는 것보다 그냥 하루하루 그 이자를 줘가면서 연장하고 채권 그 금리 인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QE가 실시될 거라는 어느 정도 전망을 하다 보니 네. 차라리 내 거 안 팔고 이자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오버슈팅을 하고 싶다라는 당연히 유혹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QE 이제 양적 완화의 재개 문제는 저기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 금융시장에 가장 이렇게 크게 퍼져 있는 게 경제 위기론, 경기 침체론이잖아요. 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을수록 주식시장보다는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겠죠. 예. 채권의 수익률이 단순히 하루 이틀 빌리는 이자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금리의 급등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예. 그 속내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사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18년에는 뭐 법인세 인하, 그 다음에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 줄어든 세수만큼 결국 미국 정부가 정부를 운영하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7년보다 18년, 그 다음에 18년보다 19년
이렇게 이 기간 동안 무려 채권 발행이 1조 달러 이상 늘어났어요. 예. 그런데 이 채권을 사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양적 축소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양적 축소라는 것은 2017년 10월부터 한 달 전까지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매월 500억 달러씩 과거의 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돈 빌려줬던 걸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채권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 거죠. 화면에 보시면 이 빨간색이 붉은색 표시가 연준의 대차대조표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이 은행이 현재 연준에 맡겨놓고 있는 초과지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과지준이 줄어든 만큼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같이 줄고 있고 줄어든 만큼 돈이 사라지고 있는데 반대로 미국의 정부는 거의 2년 동안 2조 달러 가까운 국채를 더 많이 발행했으니 저만큼 돈이 부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시중 유동성이 축소가 진행됐고 그로 인해서 레포 금리가 최근 급등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권 발행이 급증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리는 높아지고. 그렇죠. 원래는 금리는 높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제 위기, 경기 침체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금리까지 그렇죠. 소화되는 상황에서 채권 금리에 대한 채권 수요에 대한 그 돈이 많이 몰렸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국채가 발행되다 보니까 예. 보니까 시장에서 소화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어쨌거나 연준이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언더 컨트롤을 하려면 연준 측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근원적인 것은 미국 국채 발행을 좀 줄여야 되겠죠. 예. 그건 이제 연준이라기보단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법인세 인하 이후에도 중간계층 내년 대선을 위해서 소득세 인하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채 발행을 줄일 가능성은 없다고 그건 보고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국채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민간 부분에서 대출을 늘려서 사실 대출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예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민간 부분의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느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을수록 사실 대출은 늘어나지 않죠. 예. 더구나 인구의 노령화 부분까지 겹치고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렇다면 뒤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연준의 대차대표를 확대하자. 그래서 지난번 9월 달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상태에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예. 최근에 레포 금리 급등은 결국은 국채 발행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가능하다면 충분히 밸런스 잇 그로스 즉 대차대조표를 확대할 수 있다. 예. 얘기는 결국은 양적 완화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 연준 의장인 윌리엄스 원래 윌리엄스 의장 전에 두들리 의장 같은 경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양적 완화 재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언제쯤 양적 완화 재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거든요. 네. 그 의문을 보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게 이 빨간색 박스가 11월에 만기가 들어오는 미국의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에 지금 추가로 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11월에는 저렇게 만기가 많이 돌아와 버리면 결국은 시장에서 레포 금리 급등이 저걸 예상하고 사재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결국은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저 제목이 11월 이전이잖아요. 네. 올해 11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 11월에 보면 그래요. 네, 지금 800억 달러의 채권 만기가 돌아오고 있고요. 예. 저 만기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미국에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만큼의 들어오는 채권들을 결국 시장에서 소화해야 되는데 현재 수준에서 소화가 안 돼서 레포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11월 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11월 이전에 양적 완화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양적 완화를 재개하면 다시 금리는 또 떨어질 수 있고 예. 그렇다면 굳이 현재 채권 매수자 입장에서는 갚을 필요 없이 그렇죠. 담보를 계속 더 사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해 안 됐던 그 부분들이 저 표 보면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거 안 팔고 예. 레버리지를 계속 한다는 말을 들었을 예. 때 저는 뭉뚱그려서 양적 완화가 한 내년 하반기쯤? 그러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게 수지가 맞는 장사인가 했는데
만약에 진짜 올해 11월 안에 양적 완화를 한다면 충분히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고 예. 하다 보면 이제 레포 금리나 다른 채권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준비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네. 양적 완화 이후의 시장 이건 또 모르겠네요. 네. 먼저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예. 월요일 새벽 한국 시간은 이제 화요일 새벽이 되겠죠. 뉴욕 뉴욕시 뉴욕주의 연준에서 아예 레포 금리의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10월 중순까지 아예 장기 자금을 아예 레포를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11월 달에 양적 완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면 금융시장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면 특히 이머징 시장 그리고 금 시장에서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 양적 완화를 실시했던 금융위기 이후 2009년 3월부터 2011년 공식적으로 양적 완화가 이제 중단됐던 2014년까지의 주식시장을 보면 이머징 시장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 기간까지 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화폐 가치 회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양적 완화 4.0 11월에 만약에 예상대로 미국의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 그러면 금 그다음에 이머징 주식시장 이런 이 분야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한편으로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금리 인하 또는 양적 완화 재개를 원하는데 예. 이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네. 또다시 사실 시장을 협박하는 것은 결국 중국과의 무역 협상 네. 이 부분을 사실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장을 흔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 점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예. 11월 이전에 진짜 이렇게 되면 그때 다시 모시고 특집 코너라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좀 실체화된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상승미소 이명로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